번째 강연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아서요. 네, 두 번째 강연은 아까 이제 개로사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학연구소 소장이시고, 이 말을 좀 제가 숨이 찹니다. 중국 어문연구회 회장님이시고, BK21 중일 언어 문화 교육 연구사업단의 부단장이신 홍윤기 선생님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홍윤기 선생님께서는 출사표에 나타난 재발량의 독재 정치 등 다수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국내 명실상부한 삼국지 전문가로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선생님을 모시고 난세가능 조조 삼국지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선정교 선생님께서 너무 뜨겁게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 선생님께서는 강연하실 때 좀 이렇게 구수한 맛이 좀 있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예, 저는 좀 그렇게 구수한 맛이 우러나오지 못해서 조금 걱정인데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난세간웅 조조,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중국, 우리나라에서 세계 많은 작품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됩니다. 수입돼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즐긴 작품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흔히 이제 뭐 성경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삼국지가 가장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제 소설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설책을 우리는 흔히 삼국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영웅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독특한 인물이 나옵니다. 난세간웅 조조.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강의 드릴 말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조조는 소설에 나오는 조조가 아니라 역사책에 나오는 조조입니다. 따라서 재미는 좀 없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조가 여러 가지 그 형태 가운데 진실된 조조의 모습에 훨씬 다가간 조조의 모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는 떨어져도 오히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삼국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두 종류가 있는 건가? 소설 삼국지가 있고 그러면 역사 삼국지가 있는 건가? 그럼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다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고요. 난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또 무엇인가? 그리고 간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이 사람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혹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는 이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이제 해결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국지라고 할 때 보면 여기 뜻지자를 씁니다. 삼국지, 삼국은 알겠어요. 세 나라는 알겠는데 뜻지자는 좀 약간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때 뜻지자는 기록하다 하는 여기 말씀언변이 붙어있는 이 글자하고 사실은 같은 글자입니다. 글자를 단지 줄여서 뜻지자를 썼을 뿐입니다. 그러면 기록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삼국지의 지는.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사건, 역사를 기록한 것. 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 이게 삼국지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연이. 이건 또 뭔가 연이라고 하는 말을 또 들어봤을 겁니다. 이 연이라고 하는 글자는 물이 길게 줄줄 흘러가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연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의는 의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의리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나가도록 알리는 그런 소설. 삼국 세 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의리를 쭉 표현해내면서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구죠? 유비죠, 유비. 유비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책. 즉 역사 사실이나 전설에 근거해서 지어낸 의리를 주요 테마로 하는 역사 소설책. 이게 삼국연의입니다. 따라서 최초에는 소설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역사책이 소설책인 삼국지연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삼국지라고 하는 것은 소설책을 가리키는데 이 공간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삼국지 그러면 역사책, 삼국지연이 그러면 소설책.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삼국지라고 부르는 소설책은 명나라 때 나관중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책은 사실은 기원 후 한 200년경에, 그러니까 진나라 때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233년에서 239년에 걸쳐서 드디어 역사책 삼국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불원이 기원전 한 300~4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진수의 삼국지는 그 불원으로부터 약 한 500년, 600년 뒤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수의 삼국지, 역사 삼국지가 근데 되게 재미가 없어요. 실제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읽어보면 아주 무미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미건조함은 왜 무미건조함이냐면 사실을 꾸며서 넣는 것을 역사 사관인 진수가 매우 꺼려했어요. 그래서 재미가 되게 없어요. 이 재미를 알려면 아주 진짜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후에 한 100년, 150년 지나서 유송 때 그 배성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주석을 답니다.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진수의 삼국지에 주석을 다는데 이 주석의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주석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역사책도 주석을 달았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치자면 찌라시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같이 주석을 끌고 와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때쯤 돼서는 기원 후 한 300~400년경에는 유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서신화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이제 소설책을 쓰게 되는데 이 소설책 안에는 삼국 시기의 영웅인물들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서신화 안에는 좀 조조를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소설적 기록들이 이미 이때 조조가 221년 기원 후 221년경에 죽었는데 220년경에 죽었는데 지금 한 200년 채 안 돼서 조조에 대한 나쁜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영화의 변사처럼 이 이야기를 꾸며서 전달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재밌는 이야기들이 덧붙여집니다. 이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고 얘기만 하기보다는 그럼 공연을 한번 하면 더 흥행이 나겠네. 그래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연을 한 대본들이 지금도 이제 제목이나 대본들이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의 비교적 잘 가지런한 소설책인 삼국지 평화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자면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는 소설식 구성으로 만들어낸 책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드디어 나관중이 삼국지 통성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책이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약 한 1100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삼국지라고 하는 이 소설책은 나관중의 삼국지인가요?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청나라 때 모종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나관중보다 더 재밌게 이야기를 살짝 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삼국지라고 하는 것은 모종강이 지은 삼국지입니다. 나관중 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소설 삼국지가 아니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역사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소설입니다. 즉 허구로 만들어낸 조조가 아니라 진짜 역사책에 기록된 조조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진실된 조조의 모습에 가깝겠죠? 자,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것이 역사 삼국지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소설 삼국지연의인데, 벌써 지금 멀리서 보여서 좀 침침하시겠지만 글자가 반듯반듯하죠? 이건 글자가 좀 찌글찌글하죠? 이건 나라에서 만든 역사책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글자가 반듯반듯하고요. 이거는 개인들이 재밌게 읽으려고 찍어낸 거기 때문에 글자들이 좀 찌글찌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은 이렇게 넣었겠어요? 이건 책 팔아먹으려고요. 그때도 상업이 되게 중요하니까 책을 팔아먹으려면 예쁜 그림들이 자꾸 있어요. 자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상업적인 용도에 부합하는 소설책이 만들어졌고 이것의 원류는 사실은 역사 삼국지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큰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죠. 큰 글자가 바로 진수가 기록한 것이고요. 작은 글자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송지라고 하는 사람이 단 주석의 글자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송나라 때 북송 때 청명 상하도라고 하는 화상도라고 하는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게 되게 길어요. 폭이 한 20c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5, 6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이렇게 뺑 둘러 모여 있죠. 요것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이것이 바로 설서, 즉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면서 조조가 말이야 도망가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 들으면서 이제 동전을 이렇게 탁 던져주면 그 이야기꾼들이 또 돈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추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세간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난세간웅이라고 하는 말은 소설 삼국연의에 나옵니다. 허소를 찾아가서 조조가 묻습니다. 나는 어떠한 인간이오? 이렇게 물어요. 허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조조는 왜 찾아갔냐면 허소는 그때 당시에 매월 1일이면 매달 1일이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B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평가를 받는데 그 높은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주식시장에 주식 분석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요번에 주식을 사시면 요번에 돈 좀 버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조조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조조하고 같이 지내야지. 그러면은 몸값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값이 이렇게 가게끔 해주는 사람이니까 조조가 이 허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몸값을 좀 평가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조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으로 치자면 주식시장에 상장도 안 된 기업이었던 거예요. 이름도 없는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그런데 자기 일을 보고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떨떨지근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좋게 평가할까? 나쁘게 평가할까? 좋게 평가하면은 자기 애널리스트의 분석가로서 되게 체면이 깎이는 일이고 나쁘게 평가하면 그래도 조조가 한 집안에 하는 집안인데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당신은 평화로운 세상에는 능력 있는 신하가 되겠지만 이렇게 조건을 딱 달아요. 그 다음에 어지러운 세상에는 교활한 영웅이 될 것이다. 아주 살짝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러한 아주 교묘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가의 소설 삼국연의의 평가는 재밌게도 약간 그 유사한 기록이 역사책에 있어요. 후한서라고 하는 역사책의 이 평가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대는 맑고 안정된 평화의 시기에는 교활한 도적이 되겠지만 어지러운 세상에는 영웅이 될 것이오. 난세 간웅이 아니라 난세 영웅이라고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간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그러면 다 나머지 책들은 다 난세 영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 배송지주 아까 그 배송지주의 이동자보라고 하는 약간의 그 소설가류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난세지 간웅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삼국연의의 평가하고 똑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세설신화에 보면은 난세지 영웅이라고 하는 또 이런 평가를 내려요. 따라서 어느 게 진짜일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대체로 보면 소설가들은 아주 나쁘게 평가를 했고 역사가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조조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명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조의 모습이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제도예라고 하는 어떤 책인데요. 이 조조는 영웅들의 모습들은 전부 다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조에 대해서는 외모의 인물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만이라고 하는 이 어릴 때 코가 아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만이 할 때 그 만자는 눈이 이제 작다 이런 건데 아마 지금으로 번역을 하자면 재진 눈? 아마 재진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진 눈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세는 어떠한 시기인가? 난세는 아마 어지러운 세상이겠죠. 어떻게 어지러운 세상이냐면 질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위아래가 서로 치고받으면서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세상, 이게 난세겠죠. 그런데 이 난세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난세가 자꾸 만들어지냐 하면 그때 이제 동한 말기가 되면 상층 계급하고 하층 계급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상층 계급은 뭘 했냐 하면 토지를 변병을 해요. 토지를 막 그냥 돈 있다고 막 토지를 막 이제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막 이제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가지게 되고 황제는 사치에 빠져서 막 물건을 막 물쓰듯이 쓰니까 황궁의 재정이 고갈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정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관직을 팔면 재정이 고갈된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환관이죠. 환관 후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500만 제곱미터예요. 이 500만 제곱미터는 어느 정도냐면요. 여의도 면적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이 꽃이 없는 녀석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여의도 2배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저택이 한 몇백 군데가 돼, 300몇 군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0몇 개를 가지고 있나? 이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이 사람들의 저택은 에버랜드입니다. 롯데월드입니다. 이해됐죠?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300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영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매간매직하면서 제 벼슬을 팔았다고 하는데 조조의 아버지도 1억 전을 두고서 상공의 하나인 태희의 관직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의 하나, 지금으로 치자면 한 총리급 정도 됩니다. 장관급보다 더 높은데 이거를 살려면 얼마가 들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때 당시엔 얼마 정도 주면 상공의 하나를 살 수 있을까? 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이때 살려면요. 상공을 살려면 금 248kg 들어요. 이것을 현대로 다시 부지 환산해 보면 한 130억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급 하나를 살려고 하면 130억을 주면 살 수가 있었어요. 민간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일반 하층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토지로부터 자꾸 쫓겨나면서 떠돌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떠돌게 되면은 의료도 혜택도 못 받게 되고 막 그러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황모학설이라고 해가지고 노장 사상을 철학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술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민심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조직화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황관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머리에 노란 두건을 뒤집어 쓰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약탈을 벌였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민간인과 도적대가 한때 어우러진 그 지금으로 치자면 뭐라 그러나요? 좀비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헐벗어 가지고 때로 몰려다니는 그냥 어떤 거짓대들 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푸른 하늘은 이모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시기는 후한입니다. 한나라는 불의 기운을 받아서 한나라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오행설에 따르면 오행설은 예를 들어서 물을 나무에 주면 나무가 자라잖아요. 나무는 불을 붙이면 불이 타지요. 불이 붙이고 난 재는 흙이 되죠. 흙 안에는 금이 있죠. 금을 녹이면 다시 물이 됩니다. 이게 오행상생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이 기운이 오행의 기운이 돌아간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나라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울 때 뱀 지나가는 길에 뱀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유방은 백제의 자식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적재였다. 유방이 적재다 하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불의 기운으로 세워진 나라였는데 이제 다음 이 한나라는 멸망하고 난 다음에 흙의 기운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흙의 기운은 바로 땅은 중국에서는 무슨 색이죠?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 하늘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한나라는 멸망했으니까 토의 기운을 대표하는 노란 천하가 열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갑자년이 되면 천하가 대길하다라고 했는데 이 갑자년이 바로 184년 황건적이 난이 일어나는 때게 됩니다. 근데 184년에서 192년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되게 일찍 이제 진압이 됩니다. 실제로 한나라가 멸망한 것은 이 황건적이 일어나면서 도화선은 됐겠지만 한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황건적이 아니고 바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군벌들 집단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당시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황건적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약탈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러면 남부 지역은 비교적 평안했고요. 황하 일대에 이렇게 많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는데 여기 그때 당시에 수도인 낙양이 빨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상당히 낙양 쪽까지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이때 난이 일어났을 때 내부적으로는 벌써 황관들조차도 이 난에 호응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의 역사를 어떤 역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황제가 다 재고 싶어 할 텐데 후한의 황제는 평균 몇 살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냐면요. 13.6살의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되면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좋다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29.5살에 죽어요. 30도 안 돼서 죽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황제의 자리는 16년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후한 전체를 평균 낸 거고요. 앞에 후한 전기에 있는 황제들은 이거보다 훨씬 장수도 느리고 재위기간도 길어요. 근데 뒤로 가면 쬐그만 꼬맹이도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몇 개월도 안 돼서 죽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원래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황제는 후한대 되면은 꼬맹이가 황제가 돼요. 족보에도 아주 찾기 힘든 애들이 이제 황제가 돼요. 그러면 얘가 너무 어리니까 황제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겠죠. 누구예요? 엄마. 그래서 이 엄마 세력들이 얘를 안고서 이제 대장군은 뭐 삼촌이 하셔, 오빠가 하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정권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황제는 꼬맹이일 때는 그렇게 엄마 말을 들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가리에 이제 피가 마르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면 자기가 뭔가를 좀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직접 내어서 하기는 못하니까 황간을 앞세워서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황간은 황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최순실이 박근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황제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외척들은 사실은 귀족 관료들이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대장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다 해쳐먹겠죠. 그러니까 황제는 이거 내가 다 주물럭거려야 되는데 왜 삼촌들이 나오지? 그러면서 회의를 하게 될 것이고 외척들은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좀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황제는 무능해요. 왜냐하면 얘는 어려서부터 시골 구석에서부터 자라가지고 거의 민가에서 자라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국가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 황제가 딱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사치스러 하고 싶고 하고 그러니까 재정이 악화되고 그 방법으로 머리 좋게 해도 이제 관직을 파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귀족 관료들은 어떠해요? 부패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자기들은 황제는만 뭐 세습해 나도 세습할 거야. 대장군의 아들은 또 무슨 뭐 아들 뭐 총리 아들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대토지를 소유해요. 사실은 이 두 세력이 다 싸우지만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해쳐먹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랫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왜 일어나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물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이 다서 홍수를 체크를 해야 되고 전염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사람 직원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들끼리 다 헤쳐먹으니까 자연재해가 막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막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민들이 막 떠도는 사람들이 막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미 떠도는 사람들을 의술로 구제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조직화되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이 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 난을 진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제는 귀족 관리를 시켜서 얘네들을 진압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군사 통치권은 없는 지방 군벌들이 그러면은 황제가 나한테 군사를 통치할 수 있는 군사 통솔권을 주셨네. 그럼 내가 진압을 해야 되겠네 하면서 진압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중앙 무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사람, 이때는 황건적하에서는 싸우면서는 특별하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동탁이지만 동탁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황제를 드디어 만나게 되고 황제 자리에서 소제를 쫓아내고 그때 한 16, 15, 14, 한 요 정도 되는 황제를 쫓아내고 이제 헌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황제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 황제를 옹립해요. 이게 바로 난의 시작입니다. 난세의 시작이에요. 실제로는 황건적부터 시작했다기보다는 이들부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황제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힘이 없는 꼬맹이 황제가 됐으니까 얘는 허수아비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동탁이 하라고만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 군벌들은 꼬맹이가 무슨 황제야? 내가 힘센 놈이 황제지. 그러면서 지방 군벌들은 무력 투쟁을 합니다. 원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황제할 거야. 원소라고 하는 사람은 다지사장 내세워서 황제를 이 사람으로 황제가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황제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 개의 군벌이 살아남죠. 누구죠? 바로 위, 촉, 오를 대표하는 세 개의 세력이 살아남게 되고 이 세 개의 세력이 이제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드디어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삼국시기 즉 위초고 세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일 후하는 이제 분열된 삼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었고 내부 소수의 권력 독점에 의한 내부 분열이 후한을 멸망시켰던 겁니다. 지금 한번 중국 지도를 한번 볼게요. 당시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빨간 선이 보이는 부분이 이제 후한의 수도 낙양입니다. 그 다음에 동탁이 낙양을 불지르고 장안으로 가게 되는데 두 번째 보이는 빨간 선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세 개의 녹색 가운데 이 부분이 바로 삼국 시기에 벌어졌던 최대 3대 전쟁. 하나는 관도지전, 하나는 적벽지전, 하나는 이릉지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유비가 총나라를 세웠던 성도이고요. 여기는 송건이 오나라를 세웠던 건업, 지금으로 치자면 남경입니다. 유비는 지금 북경 일대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조조는 비교적 수도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송건은 지금 여기 이 남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관우는 지금 수도권 장안과 낙양 사이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갈량은 산동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탁은 서북쪽 지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포는 몽골족 사람입니다.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도 조주하고 가까운 지역의 수도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공선차는 변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세 나라로 이제 줄어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조는 어떤 사람인가? 조조는 황간 집안 출신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이 조조인데 조조는 황제에 오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조조의 아들 조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위나라를 세웠고 황제가 됐는데, 그러면 조조의 아버지는 조씨인가? 아니에요. 조조의 아버지는 조조의 할아버지인
조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양자로 들어왔어요. 왜 양자로 들어왔냐면 이 할아버지 조등은 환관이에요. 환관. 따라서 고추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데 제사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들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자를 어디에서 들여왔냐면 하우시 집안에서 양자로 들여옵니다. 그러면 조조는 하우시 집안 사람이겠네?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 지금 하우시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역사책 안에서 특정 챕터 안에 조씨 집안 장군들과 하우시 집안 장군들을 한 챕터로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조조는 하우시 집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조조가 실제로 하우시 집안인지는 여기 지금 역사를 쓴 사람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도. 그러면 그럼 조씨 집안이 아니라 양자로 들어갔으면 그럼 조등은 조씨 집안인가요? 조조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조씨 집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조절인데 이 조절도 환관이에요. 그러니까 고추가 없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절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조조는 그 혈통으로 누구 집안 출신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당연히 금수저는 아니지만 은수저는 됩니다. 은수저는 되지만 흙수저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쟤는 없는 집안이야. 이렇게. 쟤는 돈 많지만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속닥속닥 없는 집안이에요. 없는 집안. 뭐가 없는지는 잘 아시죠? 예, 다음. 자, 그러면 뭐가 없냐? 이렇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 발굴되어 있는데 한나라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있죠. 이거는 남성을 이제 제대로 그린 겁니다. 이거는 없죠. 여기는 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게 여성을 표현한 겁니다. 요게 주간에 지금 이렇게 잘렸죠. 요게 지금 환관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잘린 거. 이해되셨죠? 없는 거예요. 없는 집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조는 어떤 사람인가? 조조는 이제 20살 때 낙양 북부위가 되었어요. 낙양 북부위가 되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낙양 북부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치자면은 수도 서울에 강북구 전체를 강북구의 치안 담당 최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한 경찰서장 한 10개 모아놓은 10개 경찰서장 서장 정도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북부위는 북부라고 하는 지역은 청와대가 북쪽에 있는 거잖아요. 성북구나 이런 쪽에 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동서남북 네 군데가 위가 있었는데 북부위가 권력이 제일 셌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로구나 성북구에 경찰청장 경찰서장이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왜? 그 동네에는 다 한 집안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나 누구 집안 아들 누구야? 뭐 조카야? 막 그러면서 청탁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조조에게 이제 시련이 닥쳤어요. 자, 자기가 이제 북부 이제 지역의 경찰서장 노릇을 20살 때 하는데 대딩이 1학년이 이제 하는데 갑자기 비서실장 혹은 청와대 정무수석급 정도 되는 황제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환관이에요. 근데 그 건석의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밤에 나돌아다니다가 통행문제 걸려서 붙잡혀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이 조절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경찰서장인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삼촌이 붙잡혀 들어왔어요. 풀어줘요? 조절은 그 자리에서 몽둥이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매우 강직한 사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됐겠죠. 아니 정무수석에 아니면 뭐 비서실장의 삼촌을 때려 죽였다고? 이런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따져보면 이건 법대로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논의가 해서 그러면 얘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 집행을 제대로 했네. 승진시켜. 어떻게 승진해요? 지방으로. 알겠죠? 이게 좋은 승진이겠어요? 나쁜 승진이겠어요? 아니죠. 지방으로 쫓아보내면서 이름만 승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살 때, 30살 때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는데 조조는 그동안 이제 풍파를 많이 거치는데 이 사람이 늘 필요로 합니다. 조정은.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조를 부르고요. 조조가 문제를 해결하면 버립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조조는 난세영인 거예요.
난세가 와야만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뭐 황제 이렇게 귀염을 받는 사람들도 막 쳐내고, 그 다음에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종교 세력과 권력을 의탁한 세력들을 다 쳐내고 하면서 이제 조조가 정치 생활을 합니다. 30대 때 조조는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제 인생 문제가 하나가 닥쳤어요. 뭐가 닥쳤냐면 동탁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를 쫓아내고 새로운 황제를 세웠는데, 막 이제 새로운 신정부를 구상하다 보니까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했죠. 보니까는 조조가 똘똘해요. 그래? 조조 너 이리 와. 내 밑에서 일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은 전두환이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너 이리 와서 일해.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면 출세는 보장됩니다. 안 가면 집안이 다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집안이. 근데 조조는 어떻게 했냐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백사 집안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성의 잡기라고 하는 책에는 조조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등질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징지짓게 하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자기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을 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뭐 인간이 저래, 사람을 죽여놓고서 저런 말을, 어떤 잔인한 저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하지만, 위서에서는, 즉 이 위서는 뭐냐면 왕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인데, 이 위서는 비교적 조조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조가 강도를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역사 기록은 친조조적인 기록이 있는 거고요, 반조조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문서 쪽이나 공식력을 인정받는 책에서는 조조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공신력이 없는 책들에 의해서는 조조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조는 이제 반동탁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사람들이 맨날 술만 먹고 싸우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싸우지 않아요. 이때 당시 조조는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혼자 나가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실천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원소가 새로운 황제를 내세우는 것에도 반대를 하고요. 38살 때 자기하고 싸웠던 황건적 30만 명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밑으로 두고 이를 따랐던 100여만 명을 자기 휘하에 두면서 이때부터 이제 조조는 후한 마렵에 큰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조는 진짜 잔인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간사한 인물이었을까요? 자, 우선은 여백사 가족을 죽인 것은 허구에 좀 가깝고요. 이것은 조만전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기록한 건데, 이 조만전이라고 하는 역사책은 오나라 역사책이에요. 오나라. 따라서 오나라 사람이 쓴 위나라 조조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나쁘겠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쪽에서, 남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기록이, 좋은 기록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죠. 거꾸로 북한에서 이승만의 좋은 기록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죠. 서로 헐뜯는 기록들이 존재했겠죠. 이 기록들인 겁니다. 이거는 적국인 오나라에서 조조를 아주 나쁘게 보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나쁜 기록들이 이제 소설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역사책에는 나쁜 기록이 없는가? 있어요. 더 나쁜 기록이 있어요. 도겸이라고 하는 장수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남녀 수십만 명을 조조가 죽입니다. 그래서 닭도 개도 살아남지 못했고, 시체들이 강물을 막아서 사수가 이 때문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사륙을 벌였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까이에 있던 진궁이니 장막이니가 조조를 떠나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절친이었던 장막이 또 삼족을 죽이기도 하고, 또 후한사 원소전에 보면은 원소와 간도지전을 벌이고 난 다음에 사람을, 항복한 사람들을 어떻게 죽여요? 때려서 죽이지? 아니, 어떻게 묻어서 죽입니다. 묻어서. 죽이는 제일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 안에 죽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묻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지 않고 죽였는데 이 죽인 인원이 8만 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조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민간에서 조조에 대한 나쁜 평가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조조는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40세 때 이제 황제를 맞아들여서 이제 드디어 황제를 보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 힘써요. 뭐냐면 조조가 이제 사회를 통치하는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생산입니다. 그래서 조조가 이제 둔전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생산에 힘쓰는데요. 둔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전쟁통에 토지가 다 버려져 있잖아요. 다 이제 버려져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도 알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오면 그래 어느 땅을 네가 그쪽을 경작하도록 해. 대신에 경작하는 대신에 세금은 반대 반이다. 50대 50이다. 정확하게는 이제 6대 4 혹은 이제 우리 관가에서 가지고 있는 소를 가지고 갈았으니까 6대 4로 우리가 6 너네가 4다. 아니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가지고 갈았을 때는 이제 여기 좀 잘못됐네. 5대 5다 이렇게 했는데 세금이 상당히 센 거지. 한 5대 5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5대 5라도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토지를 하나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서 농작물을 만들고 이것을 국가에 반만 맞추면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때 갑자기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조의 밑에 따라 들어가서 군전을 가고 싶어 하죠. 자, 이제 50대 때 드디어 이제 잘 나가는 50대입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고꾸라지게 되는데,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조조가 50대 때 이제 원소 세력을 완전히 자려 세력을 무찌르고서 북쪽 지역을 평정을 하고서 내려오다가 갈석산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가 시인 스입니다. 한번 볼게요. 바닷물은 어찌 저리 드넓고 산 같은 성은 우뚝 섰나. 해와 달은 아마도 그 사이에서 떠오르겠지. 미린의 눈부심도 아마 그 속에서 떠오르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 안에는 해, 달, 우주 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우주를 품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제 기운이 충만한 그런 시기가 이제 50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황제 쪽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제 승상이 돼요. 상공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자기가 황제 밑에 최고의 권력자인 승상이 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형주 지역에 있던 유종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싸움을 걸었는데 원활하고 싸움을 걸었죠. 적벽에서 크게 패하고 됩니다. 근데 삼국연의에는 적벽지전을 보면 엄청나게 이제 멋있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위나라 역사책에는요, 이 적벽대전에 관한 기록은 딱 20장가 22장가 그래요. 내용은 이래요. 전쟁을 벌였는데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배를 자기가 불태우고 그 다음에 병사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적벽대전이 그만큼 엄청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들은 대부분 촉서나 오서에 좀 남아있던 것들을 매우 과장되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다음. 이제 순욱을 죽이고 이제 뭐 위 공에 오르면서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말년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은 황제 자리에는 오르지 않아요. 오르지는 않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낙양에서 66살로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조조가 66살로 죽으면서 황제 자리에 안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한 거네요.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올랐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아들이 황제 자리에 올라요. 조조가 220년 3월 15일에 죽었는데요. 그 아들은 12월 28일에 아들 조비가 황제 자리에 올라요. 어떻게 오르냐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헌제가 나 이제 황제 그만할래. 덕이 많은 조비 당신, 그러니까 조제의 아들이죠. 당신한테 황제의 자리를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조비는 저는 못합니다. 한번 사양해요. 그러면 또 자네가 해야지. 그러면서 넘겨주면 못합니다. 또 해야지. 못합니다. 이번 3번 쇼를 벌이면서 황제를 넘겨주냐 바냐 쇼를 벌이면서 드디어 그럼 제가 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평화적으로 옮겨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
조비가 자기가 황제의 자리를 받을 때 조비는 북쪽 이제 업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서 황제가 있는 허도라고 하는 곳과 17km 앞까지 대군을 앞으로서 갑니다. 17km 코앞까지. 그러면 그 앞에서 엄청난 지금 대군이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짐짓 자꾸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는 이제 줄 수밖에 없죠. 황제의 자리를. 그러면서 한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생쇼를 벌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요. 이 생쇼 이전까지 중국 역사에 있어서 전설상의 요순우 시대를 제외하고서는요.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왕조 교체를 한 겁니다. 이 이전에는 왕조 교체에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왕조 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왕조 교체였다. 비록 생초였기는 했지만. 다음. 조조는 상당히 잔인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공융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공융은 공자의 20세 손입니다. 네, 공자의 20세 손인데 이 사람은 아주 꽉 막힌 사람이에요. 지 잘난 척만 하고 자기가 공자 집안 사람이 있네 하면서 조조를 너는 없는 집안이냐 그리고 깔보고 대놓고 깔보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욱은 조조로부터 늘 충성을 다하다가 조조가 자꾸 어떤 한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반대를 합니다. 위공에 오르는 것을 반대를 하니까 조조가 도시락 빈 거를 보내죠. 도시락 빈 거. 보고서 빈 도시락 조조 승상께서 도시락을 보내왔습니다.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합니다. 이 빈 도시락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밥 너 챙겨주고 있어. 그런 의미도 1차적으로 들어갔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한나라는 실제로 한나라는 밥 없는 도시락에 지나지 않아.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수도 죽입니다. 이 양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유명한 닭갈비. 그러니까 먹자니 이제 구찮고 안 먹자니 조금 아깝고 한 그런 그런 얘기를 만들어낸 양수인데 양수는 죽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왜 조조가 양수를 이제 총명해서 죽였다 그러는데 총명해서 죽이긴 맞아요. 근데 이 양수는 누구를 지지했냐 하면 조비와 아들, 그러니까 조조의 아들이 대표적인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아들이 조비가 있었고 조식이 있었는데 조비가 맏아들이고 조식은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양수는 맏아들이 아닌 조식을 지원했어요. 똘똘한 사람이 조식을 지원하면 안 되겠죠. 아마 커다란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마 이 양수를 죽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허유를 죽이죠. 허유는 관도지전이 벌어졌을 때 정보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자기 때문에 조조가 나온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허유도 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잔인한 점도 있었지만 때로는 되게 도량의 큰 인물이기도 했어요.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요. 진궁을 죽이기는 했어요. 진궁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진궁의 딸을 거둡니다. 조조가 진궁의 딸을 거둬서 결국은 진궁의 딸을 시집까지 보내요. 조조가. 그러니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진궁을 죽이고 그 대신 딸은 거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건데요. 조조가 누구하고 싸운 적이 있냐면 장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장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운 적이 있었는데 조조가 좀 여자를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수의 숙모가 있었는데 숙모가 예쁘다 그러니까는 숙모를 자기 군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장수는 항복을 한 상태였어요. 조조하고 싸우려고 그러다가 항복을 한 상태였는데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자기 숙모를 조조가 이제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군영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조가 이제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누가 죽냐 하면 장남인 조앙이라고 하는 장남이 이때 장수한테 죽어요. 그 다음에 조카인 조안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죽어요. 그러니까 맏아들하고 조카가 죽고요. 이 사건 때문에 조조는 이혼을 합니다. 조조는 이혼을 해요. 아들들 데리고 가서 다 죽여놓고 와가지고 당신이 아버지 노릇한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바가지를 긁혀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장수를 결국은 자기 휘하에다 둡니다. 원소와 관도지전을 벌이기 직전에 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자기를 이혼을 하게끔 했던 이 장수를 자기가 결국은 품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조를 욕을 하는데 조조만 욕하는 게 아니고 조조 아버지, 조조 할아버지까지 욕을 해요. 없는 집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욕을 하니까 그때 당시 너무 잔인한 욕이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욕인데 결국은 진림을 자기 휘하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했어요. 조조는. 군사 전략에 관한 10만자의 책을 썼고요. 군대를 30년간 지휘하면서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군사 전략을 강의했고 밤에는 경제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손자병법 얘기를 했는데 손자병법에 관한 지금까지도 손자병법에 관한 주석 해설서가 제일 유명한 게 10가주 혹은 11가주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바로 조조의 손자병법 강의가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양식을 풍족케 하고 병사와 병기를 풍족케 하면 백성들이 정치가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나는 정치하고 그다음에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 전쟁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서문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조조가 이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조조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서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제 황궁 도서관에 있던 사서를 지냈던 육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황궁 도서관에서 책자들을 정리하다가 조조의 유언장을 발견을 해요. 이 육기가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유비하고 싸웠던 그 육선 아시죠? 육선의 손자가 육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되게 쫀쫀해요. 이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쫀쫀한 인물이었다. 한번 볼게요. 내가 군대에서 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였는데 이는 옳다. 내가 부렸던 작은 분노나 큰 잘못은 배워서는 안 된다. 괜찮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되게 여자를 밝혔어요. 나의 궁중의 여성 관리들과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들은 모두 늘 동작제에 지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정처로 삼고 있는 부인도 가수 출신이에요. 나중에 원래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신분이 되게 낮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정처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동작제라고 하는 공연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무덤을 향해서 공연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죽은 다음에 이 얘기까지 유언해 남겨요. 남은 향, 자기가 죽을 때 향 피울 거 아니에요. 그 향을 여러 부인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지금에서 보면 그 향 버려도 그만이고 써도 그만이지만 이걸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 다음에 남은 향을 제사에 쓰라고는 하는 않겠다. 이게 이제 좀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남긴 여름옷과 겨울옷은 다른 상자에 넣도록 해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 형제들이 나눠 가지도록 해라. 이게 바로 조조의 또 다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지를 품은 사람이기도 하고 향 남은 거 죽은 뒤에 지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에 대해서 좀 신경 쓸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복수를 할 사람들은 철저하게 복수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참으로 헤아릴 길이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진수에 대한 총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진수가 이제 조조의 평전, 이 무제기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한 평은 간단하게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그의 현명한 국가 운영 계획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천하의 기틀이 되는 국가 권력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위대한 국가 사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그러면 어떠한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생각건데 어떤 인간이냐면 그는 보통의 여느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를 뛰어넘는 호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 해요? 초세지걸. 그러니까 난세지 간웅이라고 하는 평가도 받았을 것이고 난세지 영웅이라고 하는 평가도 받았지만 역사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을 한 시대를 뛰어넘는 걸출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덕지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2주 후에 하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조금 더 냉방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질문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아, 네. 네. 여기 한 분만 딱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몇 년 전에 현대 그룹 입사 시험으로 조류의 인재관인가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시전공인데 그 학생들한테 뭐 근황문학 얘기하면서 조조 그랬는데 참조 뭐 이러고 조트리오 그러는데 그 조조 시를 보면 단가행을 보면은 예. 앞에는 이제 인생 무상이다 이런 얘기 하다가 예. 뒤에 가면 이제 천하 인재들아 나에게 와라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주공이 인재를 맞으러 가면서 뭐 머리 감다가 뛰어나오고 밥 먹다가 뛰어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다 보고 시 전공하는 내가 써도 몇 줄 못 쓰겠더라고요. 예.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조조를 이제 삼국지 전공을 하셨으니까 쓰신다면 어떤 말을 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우. 아까 그 14번에요. 보시면 이거를 왜 쓰는지는 이제 조조의 그 뭐랄까 훌륭하다 뭐 크다 네.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저의 그 모토는 은혜는 못 갚아도 왼수는 갚는다거든요. 예. 근데 반대자를 품고 왼수는 죽여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저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갖고.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갑자기 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남들에 대한 것들은 뭐 난세 간웅이니, 난세 영웅이니, 그 초세지 거리니 이런 평가를 해봤는데, 조조를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저 뭐라고 다잡아라기가 지금 되게 감히 생각을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대답할 것은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대신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초세지 걸은 그 정도에서 동의한다. 한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뭐냐 하면 이 걸은요, 사실은 영웅보다는 등급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하고 웅 그러면 영웅은 웅 안에서는 꽃다운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따지면은 여러 등급들이 있어요. 뭐 영웅, 준걸, 호걸 뭐 여러 등급들이 있는데 이 걸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최고 등급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한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초세지 걸에 동의를 표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글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잔인한 한 측면하고 그 다음에 또 너그러운 한 측면인데 이런 것들은 이 삶을 살아가는 조조의 어떤 세계관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릇이 작아서 밑에 있는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인 장수를 품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조차도 못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한 그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원래 삼국지가요 그 저작거리에서 7살짜리하고 애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때 늘 조심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하도 아시는 분이 많아서. 예. 제가 오늘 참 정말 그 감명 있고 수준 있는 강의를 참 오랜만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역시 홍윤기 교수님은 이 분야에 아주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최소한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에 한다고 우리가 제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개로 피가 있다고 한 가지가 제가 본인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들으신 분께서 그걸 듣고 그게 사실로 생각해서 또 아주 자극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조금 오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대신 말씀을 드리고
조조의 어릴 때 이름이 아만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만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찢어진 눈 예. 그게 굉장히 그 인상 깊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눈이 작고 길게 가로 찢어졌다. 근데 그 현재 해도나 이런 데 보면 영웅들은 되게 봉의 눈으로 그리기 때문에 네. 길고 가늘게 그립니다. 원래 이게 원래 관상하기 좋은 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자라는 것이 눈을 찢는다 이런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네. 속인다는 것을 합니다. 네. 그 기만하다. 네. 또 한 가지는 숨긴다는 것을 하는데 조조의 그 아만이라는 건 두 개 가운데 어dim없이 증가할 수 없는 것이 네. 속인다는 것이면 아마 여러분이 조조가 어렸을 때 아주 악동이어서 예. 특히 자기를 때리는 삼촌을 아주 무참하게 골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기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만이라 안을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 애칭이니까 아만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속이라는 것이고 숨기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조조가 이게 하우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우시에서 조씨로 이제 양자를 왔는데 그 하우시에서 그 뒤로 아들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이 하우스에서 이 아들이 안 나니 다시 돌려달라 할 수도 있다 이래서 이놈을 어쨌든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자를 붙였다는 그런 또 설도 있고 예, 예, 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는 어릴 때 아면은 나쁘게 지어야 자고를 한다고 예. 오래 산다고 그래서 악동이라든지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약한 놈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붙여서 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선생님은 조금 발명을 하시는 게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여러 이제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이 명이라 그래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제 아호를 붙이기도 하고 이제 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재즈 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만이라고 하는 글자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눈목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글자를 이제 보면은 눈을 감은 모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공자가 이제 공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덕에서 이제 짱구, 짱구 이제 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정수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은 정수리가 이제 나오는데 공자는 정수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수리가 꺼져 있고 이 둘레가 이렇게 튀어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짱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아마 그 만자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눈을 감은 모습 그러니까 아마 눈이 쬐그만 했던 모양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아이의 형태를 보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닌가 제가 우선 한번 추측을 해서 뭐 그렇게 여러분께 해설을 해드린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뜻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뜻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그러한 얘기들도 또 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짧다 보니까 50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다 설명을 못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개회사나 축사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끝났지만 다음 강연이 언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2주 후에 있습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이 있어서요. 그날 저도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또 좋은 강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날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날 가져오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 가져오시면 그날 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의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